세상에, 저게 누구야? 눈 내리는 1월, 3억짜리 모피 코트를 입은 경숙의 손에서 한우 봉지가 떨어졌습니다. 동대문 재래시장 포장마차 구석,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 장례식 직후 10억을 들고 도망친 며느리가 뼈만 남은 쌍둥이들과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개걸스럽게 면발을 빨아들이는 아이들. 엄마는 배불러라며 거짓말하는 며느리. 거금을 가진 사람이 왜 손주들을 굶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경숙이 알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경영에서 물러난 청담동 부자 경숙. 올해로 63이 된 그녀는 이미 고인이 된 남편의 막대한 유산으로 호화로운 단독주택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현금만 500억이 넘었고 부동산과 주식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죠. 3층짜리 대저택엔 이탈리아제 대리석이 깔려 있고 거실엔 10억짜리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저택엔 경숙 혼자뿐이었어요. 오늘은 장남 재혼의 5주기 제삿날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경숙은 드레스룸에서 이번에 새로 산 3억짜리 모피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얼굴, 전문 관리사가 매일 손질해주는 은발. 겉모습은 완벽했지만 눈빛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먹을 음식인데 이제라도 내 손으로 직접 차려야겠어. 경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매년 제사 음식은 특급 호텔 출장 요리사가 차려왔어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5년, 이제는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가 됐을 거라 생각했죠. 현관을 나서자 운전기사가 벤츠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백화점으로 모실까요? 아니, 재현이가 좋아했던 동대문 재래시장으로 가자. 기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청담동 사모님이 재래시장이라니요. 하지만 경숙의 표정이 단호해서 더 묻지 못했습니다. 1월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에선 굵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시장 입구에 도착한 경숙은 모피코트 자락을 여미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린내와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죠. 발밑엔 시커먼 무릉덩이가 여기저기 있었고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한우 산적거리 3근이랑 국거리 1근 주세요. 지방 많이 없는 부위로요. 귀한 음식 만들 거예요. 정육점에서 제사용 고기를 고르던 경숙의 눈이 시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 의자에 3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어요. 곰팡이 핀 듯 시커먼 패딩을 입은 여자와 12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 앞에 놓인 음식이었어요. 잔치국수 딱 1그릇. 3사람이 나눠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죠. 아이들은 마치 며칠을 굶은 것처럼 개걸스럽게 국수를 빨아들였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소리까지 크게 내면서요. 국물 한 방울도 아까운지 그릇을 들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얼굴에 국물이 튀어도 닦지 않고 계속 먹기만 했어요. 엄마도 먹어. 엄마도 배고프잖아. 작은 아이가 자기 젓가락에 국수를 잔뜩 말아 엄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는 게 여기서도 보였어요. 배가 고파서 침이 고이는 게 보였지만 여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배불러. 밥 많이 먹었어. 너희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여자의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볼은 움푹 파여 있었죠.
손등은 찬바람에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고 손톱 밑엔 까만 때가 끼어 있었죠. 머리카락은 기름져서 떡이 져 있고 군데군데 흰머리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경숙은 그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비록 뼈만 남아 앙상하고 초췌해졌지만 그 큰 눈과 오뚝한 코는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어머니의 눈빛으로 사랑스럽게 아이들을 쓰다듬었죠. 그 순간 경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영이야.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5년 전 현금과 금품 합쳐 10억을 들고 도망쳤던 바로 그 나쁜 년. 그런 줄도 모르고 애지중지했었던 내 며느리 은영이었습니다. 38세가 된 은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단아하고 품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손주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뭇가지처럼 가느다란 팔, 앙상한 다리, 튀어나온 광대뼈, 영양실조에 걸린 게 분명했습니다. 겨울인데도 맨발에 밑창이 다 다른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발이 빨갛게 얼은 듯 보였죠. 코에선 콧물이 줄줄 흘렀지만 닦을 휴지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형아, 나 아직도 배고파. 작은아이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울먹였습니다. 큰아이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참아. 엄마는 먹지도 못했어.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울 순 없었는지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죠. 미안해 얘들아. 엄마가 내일은 꼭 배부르게 해줄게. 경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억이라는 거금을 가진 사람이 왜 아이들을 굶기고 있는 걸까요? 그 돈이면 평생 먹고도 남을 텐데 왜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걸까요? 손주들이 왜 저렇게 뼈만 남도록 굶주리고 있는 걸까요? 저렇게 살 리가 없어. 그 돈을 가졌다면 저럴 리가. 경숙이 중얼거리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정육점 봉지가 미끄러졌습니다. 한우가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사상에 올릴 고기였는데 경숙은 줍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그때도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이었죠.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장남 재현이 연구실 폭발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그리고 며느리가 10억과 함께 사라진 그날. 경숙은 그동안 은영을 도둑년이라 욕하며 살았습니다. 시집살이에 질려 남편 죽자마자 돈 챙겨서 젊은 남자랑 같이 도망친 나쁜 여자라고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그 믿음을 완전히 부수고 있었습니다. 10억을 가진 도둑이 아이들과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굶주릴 리 없으니까요. 자신은 한 입도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어머니가 도둑일 리 없으니까요.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영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가련해 보였습니다. 경숙은 그들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세 사람의 모습은 하얀 눈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경숙은 떨어뜨린 한우를 줍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게 녹아 뺨을 타고 흘렀는지 아니면 눈물이 흐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굳게 믿어왔던 진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경숙은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재현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5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2020년 1월이었어요. 재현이 운영하던 화학연구소에서 갑작스러운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경숙은 맨발로 뛰쳐나갔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재현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41세.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을 보며 경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재현아, 내 새끼, 엄마가 왔어. 일어나봐. 옆에서 은영도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7살짜리 쌍둥이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엄마 옆에서 덜덜 떨고만 있었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재현은 젊은 나이에 화학연구소를 운영하며 업계에서 촉망받는 인재였거든요. 3일장 내내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은영은 울다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했고 경숙도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둘째 아들 민우의 태도였어요. 형의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장 한쪽에서 회사 직원들과 무언가를 열심히 의논하고 있었죠. 경숙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민우야, 지금 뭐 하는 거니? 형이 맡던 프로젝트 인수인계 받아야 해요. 회사는 신경 써야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형이 죽은 지 이틀도 안 됐는데 벌써 회사 이야기라니요. 경숙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민우도 나름의 방식으로 슬픔을 사귀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어요. 1월에 칼바람이 불어와 장례식장 안까지 찬기가 돌았습니다. 쌍둥이들이 추위에 떨며 재채기를 하고 있었죠. 코끝이 빨갛게 변한 아이들을 본 은영이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애들이 너무 추워하는 것 같아요. 화장하러 가기 전에 집에 가서 아이들 두꺼운 옷이랑 담요 좀 챙겨오겠습니다. 은영의 얼굴은 사흘 내내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경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얼른 다녀와라. 애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지. 김 기사한테 차 빼라고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애들 데리고 가서 옷도 갈아입히고 올게요.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은영은 검은 상복 위에 코트를 걸치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금방 올 것 같던 은영은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둘째 아들 민우가 핸드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집에 있는 금고가 다 털렸대요. 뭐라고? 비서의 전화였습니다. 서재에 있는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 있던 현금 다발과 금괴가 모두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경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경숙은 텅 빈 금고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금 5억, 금괴와 보석 5억, 총 10억 원어치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어요. 민우가 옆에서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가져간 게 분명해요. 형수님만 집에 갔다 왔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은영이가 왜 그런 짓을 해? 경숙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며 정을 나눈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우가 비서 선희를 데려왔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선희야, 네가 뭘 봤다는 거니? 선희는 눈을 내리깐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 사모님이 나가신 뒤에 저도 짐 좀 가지러 밖에 나갔었어요. 그때 큰 사모님이 젊은 남자와 함께 큰 캐리어 2개를 차에 싣는 걸 봤습니다. 젊은 남자?
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어요. 형수님이 그 남자 팔을 잡고 급하게 차에 탔습니다. 경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은영이 다른 남자와 도망간 걸까요? 그때 민우가 옆에서 불을 지폈어요. 형수님이 형 없는 시집살이가 싫었나 봐요. 젊은 남자 만나서 돈 들고 도망친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경숙이 소리쳤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은영만 집에 다녀왔고 금고가 열려 있었고 젊은 남자와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게다가 은영의 옷장을 확인해 보니 옷가지들도 대부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가족이 가져간 거라면 절도가 아니라 민사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은영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친정에 연락해봐도 모른다고만 했죠. 경숙의 마음 한구석에선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정말 그런 여자였을까?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숙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영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그 증거였으니까요. 떳떳했다면 왜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졌겠어요. 결국 경숙은 은영을 남편 죽자마자 돈 챙겨 젊은 남자와 도망친 나쁜 여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민우는 그 사이 형의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형이 맡던 프로젝트를 모두 인수했고 이사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장례식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그가 회사에선 형의 유지를 잇겠다며 열정적으로 일했죠.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형 죽고 나니까 날아오르네. 원래 노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하지만 경숙은 그런 말들을 무시했어요. 민우는 야심은 있어도 형을 해칠 만큼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둘째가 항상 첫째의 그늘에 가려 있었으니 이제라도 빛을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민우는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죠. 은영의 이름은 집안에서 금기어가 됐고 누구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은영을 다시 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10억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 리 없었으니까요. 경숙은 서재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 모든 것을 하얗게 집어삼킬 듯이 시장에서 돌아온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숙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포장마차 구석에서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던 은영과 손주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뼈만 남은 아이들의 팔, 갈라진 은영의 손등, 그리고 엄마는 배부르다며 거짓말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내렸던 눈이 아직도 정원에 쌓여 있었어요. 하얀 눈처럼 순백의 진실이 어딘가에 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억이라는 거금을 가진 사람이 왜 아이들을 굶기며 살까요?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은영이가 10억을 들고 있다면 과연 저러고 살까? 손주들은 왜 저렇게 살까? 경숙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5년 전 그날 분명 자신이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확인해 보기로요. 저녁 8시 경숙은 비서 선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선희는 15년 동안 경숙의 곁에서 일한 오른팔이었죠. 52살의 그녀는 경숙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누구보다 가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집에 없을 때에는
가정부 역할도 대신해주곤 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선희가 들어왔을 때 경숙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부르셨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경숙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서재를 가득 채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어요. 선희야, 내가 물어볼 게 있어. 경숙이 입을 열자 선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차가 찰랑거렸죠. 경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15년을 함께한 사람의 작은 변화까지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5년 전 그날, 네가 봤다는 거 정말이야? 은영이가 젊은 남자랑 캐리어 2개를 들고 나갔다고?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경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선희를 꿰뚫었어요.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려다 손이 너무 떨려서 탁자에 부딪혔죠. 달그락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저는 그때 분명히 선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헤맸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경숙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선희야, 내 눈 똑바로 봐. 정말로 네가 은영이를 봤어? 정말로 젊은 남자가 있었어? 선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서재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죠. 그 고요함이 너무나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선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젖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전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뭐라고? 경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킨 대로 했다니 누가 시켰다는 걸까요? 선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부사장님이 저한테 민우 도련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민우가? 경숙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둘째 아들 민우가 선희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말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뭐라고 했는데? 민우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네가 그런 거짓말을?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선희는 흐느끼며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형수는 이 집안을 좀먹는 좀벌레라고. 형이 죽고 재산만 노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형수님이 금고를 털어서 도망간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대신 저한테 5천만 원과 비서팀장 자리를 약속하셨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우가 자신의 둘째 아들이 형수를 모함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 순간 경숙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도자기 찻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5년간 굳게 믿어왔던 진실이 깨지는 것 같았죠. 넌 내 곁에서 15년을 함께했어. 난 널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날 속였구나. 경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가족처럼 여겼던 선희가 돈 몇 푼에 자신을 속였다니요. 내 손으로 내 며느리를 내쫓게 만들었단 말이야. 경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5년 동안 은영을 도둑으로 몰고 미워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굶주리며 살고 있는 며느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사모님, 하지만 더 있어요. 선희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사장님이 형수님한테 뭔가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형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형수님이 뭔가 알고 있다고. 뭐? 경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현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니요. 그럼 설마 민우가 형을 죽였단 말인가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야심이 있어도 형을 죽일 만큼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민우. 형이 죽자마자 회사를 장악한 민우. 은영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은 민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면요. 선희야, 너 지금 한 말 책임질 수 있어? 네, 사모님. 제가 직접 들었어요. 부사장님이 형수님한테 애들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거요. 경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주들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다니요. 그래서 은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친 거였구나. 10억을 훔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친 거였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숨어 살았을 며느리와 엄마와 함께 고생했을 손주들을 생각하니 죄책감에 숨이 막혔어요. 선희는 계속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서재엔 두 여자의 흐느낌 소리만 가득했죠. 깨진 찻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산산조각난 가족의 모습 같았어요. 경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먼저 은영을 찾아가 진실을 확인하고 모든 걸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정말로 형을 죽였다면 그 진실도 밝혀내야 했죠. 너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은영이 주소 문자로 보내.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주소는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가. 경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선희는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숙은 홀로 서재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5년 전 그날처럼 모든 것을 새하얗게 덮으려는 듯이 눈발이 휘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덮을 수 없었어요. 경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 은영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날 아침 경숙은 거의 한숨도 못 잔 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어요.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어난 것 같기도 했죠. 아침 7시 경숙은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손을 저었어요. 경숙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갈 데가 있어. 나 따라오지 마. 경숙은 택시를 잡아타고 은영이 있다는 반지하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초라해졌어요. 청담동의 번화한 거리에서 시작해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경숙은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엔 어제 내린 눈이 녹아 질척거렸어요. 값비싼 가죽 구두가 금세 더러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빨간 벽돌집 앞에 도착했어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 옆엔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고 벽엔 곰팡이 자국이 검게 번져 있었죠. 경숙은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끄러운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자 철제 대문이 나타났어요.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얼른 라면 끓여줄게. 경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이 아침부터 라면을 먹는다니.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렸어요. 못 볼 것을 본 듯한 은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문을 닫으려 했지만 경숙이 재빨리 말했어요. 잠깐만. 은영아, 이젠 다 안다. 네가 훔친 게 아니라는 걸. 은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문을 닫으려던 손이 멈췄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숙은 좁은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밖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천장엔 누수 자국이 가득했어요.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온 집안이 냉동 창고처럼 추웠습니다. 거실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작은 공간에 쌍둥이가 앉아 있었어요. 얇은 이불을 덮고 서로 붙어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들은 경숙을 보자 눈이 동그래졌어요. 할머니다. 한 아이가 소리쳤지만 은영이 재빨리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할머니 아니야. 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주들이 자신을 알아본 거예요. 5년이나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영아, 우리 잠시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부엌과 거실의 경계에 마주 앉았습니다. 경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이가 다 털어놨어. 민우가 너를 협박했다고. 은영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샅샅이 알고 싶어. 은영은 울먹이며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재현 씨 장례식 날, 저는 정말 아이들 옷 가지러 집에 갔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절 따라왔어요. 경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자니 충격이 컸어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했니? 도련님이 협박했어요. 제가 증거를 찾으려고 재현 씨 연구실 자료를 뒤지는 걸 봤다면서 만약 경찰에 가면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금고를 털었다고 모함하겠다고도 했죠. 은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남편을 죽인 사람이 제 아이들까지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아이들을 지키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경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10억은 어떻게 된 거니? 전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아마 도련님이 절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일 거예요. 경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둘째 아들이 형을 죽이고 형수를 내쫓고 돈까지 가로챈 거였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내가 널 믿었어야 했는데.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5년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아팠는지, 서로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눈물로 나누었어요. 잠시 후 경숙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자. 민우를 처벌받게 하고 너와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거야.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증거가 없어요. 5년이나 지났잖아요. 방법이 있을 거야. 민우가 자백하게 만들면 돼.
경숙은 은영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이제 내가 함께 할게. 우리 손주들도 이제 고생 그만 시켜야지. 은영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야기 중에도 아이들은 배가 고픈지 자꾸 은영을 쳐다봤습니다. 경숙은 지갑을 열어 현금을 꺼냈어요. 일단 이걸로 애들 먹을 것 좀 사와. 그리고 생활비는 보내줄 테니까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 민우가 알아차리면 안 되니까. 경숙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은 낯설어 하면서도 할머니 손길이 따뜻한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맞죠? 작은 목소리로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경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머니야.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경숙은 반지하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민우와 대면할 차례였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형을 죽이고 가족을 파괴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우를 집으로 불러 자백을 받아내야 했어요. 녹음기를 준비하고 은영은 밖에서 대기시키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창밖으로 다시 청담동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하지만 경숙의 마음은 반지하의 춥고 어두운 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5년을 버틴 며느리와 손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반지하에서 돌아온 경숙은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뒤섞였죠. 책상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우가 협박했다. 재현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 두 마디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서랍을 열고 5년 전 자료들을 꺼냈어요. 재현의 사망진단서, 경찰 조사 보고서, 화학연구소 사고 보고서, 그동안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깊은 슬픔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아 꺼내볼 엄두조차 내지 않았었죠. 이제 다시 봐야 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사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새벽 2시 17분 화학물질 폭발로 인한 사망. 원인은 실험 중 시약 혼합 실수. 경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재현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실험실에서 일했고 안전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직후 민우가 이상하리만큼 빨리 움직였던 것. 형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회사 중역들을 불러 모았고 재현의 프로젝트를 자기가 이어받겠다고 선언했었죠. 그때는 충격에 빠져 있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형의 프로젝트를 인수받을 준비가 완벽했었어요. 경숙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재현의 연구실 동료였던 박준호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박사님이신가요? 저 이재현 엄마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그때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뒤 경숙은 조용한 찻집에서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박준호는 수척한 모습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피곤한 눈이 보였죠. 사모님, 갑자기 왜 그때 일을? 박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단순한 사고라 생각하시나요? 박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현이 형은 매사에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실험할 때에는 특히 더요. 경숙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했나요? 사고 전날이었어요. 이민우 부사장님이 연구실에 오셨습니다. 형의 실험 진행 단계 정도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경숙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민우가 연구실에 왔다고요. 네, 1시간 정도 있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실험실에 가보니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져 있었죠? 박준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원래 향이 안 나는 시료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마치 다른 화학물질이 섞인 것처럼. 경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재현이 형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실험을 시작한 뒤였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박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경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왜 경찰에 말하지 않으셨어요? 경찰에 말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바로 경찰이 종결 처리해버렸어요. 폭발로 모든 게 타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민우 부사장님이 너무 빨리 정리를 하셨어요. 연구소 폐쇄하고 관련자들 보상금 주고 CCTV도 전부 가져가셨죠. 박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 보전한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경숙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민우가 형의 시료를 바꿨고 그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거였어요.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겁니다. 찻집을 나온 경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5년이나 지난 지금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거는 모두 사라졌고 오로지 심증에 기댄 자백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경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민우가 직접 자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집에 도착한 경숙은 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영아,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해. 민우를 집으로 불러서 자백을 받아낼 거야. 너도 준비해. 곧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저도 돕겠습니다. 아이들과 재현 씨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경숙은 서재로 들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민우를 불러들일 것인가? 무슨 명목으로 집에 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자백을 이끌어낼 것인가? 유산 상속? 그것이 가장 좋은 명목이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척하면서 유산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민우는 돈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경숙은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배터리를 확인하고 작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했죠. 이것으로 민우의 자백을 녹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재현을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던 큰아들. 항상 동생을 아꼈던 형. 그런 형을 동생이 죽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의 두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재현이 7살, 민우가 5살이었을 때였죠. 민우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울자 재현이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상처에 밴드를 붙여줬어요. 그때 민우는 형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우애 좋은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돈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 회사 경영권,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민우의 눈을 멀게 했겠죠. 형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을 거예요. 항상 형이 더 인정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진정시켰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경숙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 유산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복잡하더라. 전화 너머로 민우가 관심을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아, 그러세요. 언제 뵐까요?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 서류 정리할 게 많아.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까지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을 뗀 거였죠. 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준비하라고. 집 밖에서 대기하되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경숙은 서재에 앉아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민우에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자백을 유도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실패는 없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촉촉하게 땅을 적시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재현이 좋아하던 소리였죠.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곤 했었습니다. 경숙은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거였습니다. 재현을 위해, 은영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경숙은 확신했습니다. 민우가 형을 죽였고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녁 6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경숙은 거실 탁자 아래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숨겼어요. 검은색 테이프로 탁자 밑면에 단단히 고정시켰죠. 손으로 만져봐도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걸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밖에서 대기 중이라는 답장이 왔어요. 은영은 집 앞 골목의 작은 상가 건물 1층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요. 경숙은 안심이 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7시 정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경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욕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경숙에게는 그 부드러움이 독처럼 느껴졌어요. 들어와. 차 한잔 하자. 경숙은 민우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값비싼 그림들과 골동품들을 훑어보는 눈길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죠. 경숙은 차를 내왔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얼그레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민우는 이 차를 좋아했었죠. 유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경숙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네 형 이야기야. 민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형이 왜요? 이미 죽은 형 이야기를 해서 뭐 하려고요? 상속받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 말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형의 죽음이 남의 일인 것처럼요. 경숙은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재혼의 유산을 네 몫으로 만들고 싶었니? 그래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은 거야?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네가 은영이를 모함한 거 다 안다. 경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어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형수보다 제가 더 우선이에요. 재산은 다 제 거라고요. 민우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마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처럼요. 경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시료 교체 기록이었어요. 물론 경숙이 조작한 것이었죠. 네가 한 짓 다 알아. 네가 형의 시료를 바꿨지.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어요. 제가 바꾸긴 뭘 바꿨다는 말씀이세요? 증거 있으세요? 어머니 혹시 노망 나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무겁게 느껴졌죠. 형은 나보다 항상 앞서 있었어요.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변했어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형만 봤잖아요. 전 항상 형의 그늘 속에 가려졌죠. 저도 빛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도 엄마 아들이잖아요. 민우의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쌓인 열등감과 질투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을 죽였니? 네 하나뿐인 친형을.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형은 모든 걸 가졌어요. 사랑도, 인정도, 재산도. 전 늘 2등이었죠. 아버지도 형만 인정했고 회사도 형이 물려받을 예정이었어요. 전 평생을 그렇게 형한테 찌그러져 살았다고요.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형이 연구할 때 기회가 왔어요. 아무도 없었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형이 없으면 모든 게 제 것이 될 거라고요. 민우는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아래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약을 바꿨어요. 경찰들은 원인을 몰랐죠. 민우의 얼굴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은영이는 왜 모함했니?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경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형수가 증거를 찾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더라고요. 형수는 늘 그래왔어. 사람 번거롭게 진짜. 항상 형수는 걸림돌이었어요. 재산을 나눠 가질 사람이죠. 게다가 되도 않는 조카들까지 둘이나 주렁주렁 달려있으니 제 몫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형수를 내쫓아야 했습니다. 민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경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형을 죽일 수 있니? 네 피를 나눈 형을.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혈육이 뭐가 중요해요? 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인데. 어차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너무 꽃밭 같은 말만 하니 답답하시네요. 민우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경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괴물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재혼을 잃은 슬픔보다 민우를 잃은 슬픔이 더 컸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과 같았으니까요. 난 네가 자수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경숙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요.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 타버려서 증거도 없어요.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유산 이야기는 다음에 하죠. 어차피 다 제 것이 될 테니까요. 민우가 돌아서려는 순간 탁자 밑에서 깜빡이는 빨간 불빛이 민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탁자 아래로 향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기였죠. 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오늘날 집으로 부르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군요. 재밌네요, 진짜.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괴물의 목소리였죠. 경숙은 탁자 밑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걸로 네 죄를 세상에 밝힐 거야. 우리 재언이를 위해, 5년을 고생한 은영이를 위해. 경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죠. 그래요. 엄마는 순순히 저에게 유산을 줄 리가 없다고 항상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산 타령을 하시니 꿍꿍이가 있겠다 싶어서 저도 제 비장의 카드를 챙겨왔죠. 민우는 유리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병이 깨지면서 액체가 흘러나왔어요. 순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학약품 냄새였어요. 보아하니 하늘에 있는 재현이 형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엄마. 지금까지 못해드린 효도 해드릴게요. 그렇게 좋아하는 형 만나러 가셔야죠. 형이 느꼈던 고통을 엄마도 느끼게 해드리죠. 민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실험을 설명하는 과학자처럼요. 생각보다 유산을 더 빨리 받게 되었네요. 경숙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액체가 바닥에 퍼지면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드디어 돌아버렸구나. 너도 여기 있잖아. 엄마, 전 얼른 뛰어나가면 되죠. 하지만 어머니는 못 나가시겠죠. 민우는 경숙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출구로 가는 길을 차단한 거였어요. 경숙은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민우가 또 막았습니다. 형 만나면 안부 전해주세요.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민우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려 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미쳐버린 거였죠.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경숙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민우는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유유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니는 특별히 최고급으로 장례 치러드릴게요. 민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숙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숨을 앗아가는 듯한 연기가 가득한 집 안에요. 바닥에 액체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3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경숙은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라 잠가둔 상태였어요. 열쇠를 찾으려 했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시약이 폭발한 거였어요. 불은 순식간에 커튼과 소파로 번졌습니다. 경숙은 열기에 밀려 뒤로 넘어졌어요. 머리를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쓰러진 채로 경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연기 사이로 보이는 샹들리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집을 지을 때 재현이 직접 골라 주었던 샹들리에였죠. 재현아, 우리 재현이. 엄마가 이제야 알아서 미안하다. 내가 민우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다 내 잘못이다. 경숙의 눈이 서서히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은영은 거대한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집 창문에서 불길이 보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은영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갑자기 폭발했다고요. 청담동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집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었어요. 민우가 나가면서 잠근 거였죠. 은영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2층 창문이 열기에 깨지면서 불꽃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유리 파편이 정원에 떨어지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은영은 정원에서 돌을 주워 1층 창문을 깨려 했지만 이중창이라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창문을 쳤어요. 어머님을 구해야 해. 어머님이 저 안에서 죽을 순 없어. 5분 후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은영은 소방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안에 시어머니가 있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소방관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열기가 너무 심했어요. 불길이 1층 전체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화재 진압을 먼저 해야 해요. 소방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그 집 구조를 알아요. 제가 얼른 가서 구할게요. 은영이 소리쳤습니다. 소방관들이 말렸지만 은영은 듣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저희 시어머니 꼭 구해야 해요.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소방관 한 명이 나섰어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방화복 입으세요. 소방관이 여분의 방화복을 건넸습니다. 은영은 재빨리 입었어요. 무거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방화복을 입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두 사람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지옥 같았어요. 불길이 사방에서 춤추고 있었고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기가 방화복을 뚫고 들어왔어요. 천장에서 타들어가는 나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은영이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향했지만 불길이 막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으니 구조를 잘 알고 있었죠. 부엌을 지나 작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거실로 통하는 또 다른 길이었어요. 은영은 그쪽으로 갔습니다. 소방관이 뒤를 따랐어요. 복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열기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재영과의 결혼 사진도 그중 하나였죠. 거실에 도착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어요. 경숙이었습니다. 탁자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은영이 달려갔습니다. 경숙은 의식이 없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아주 약했습니다. 은영과 소방관이 경숙을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최근 스트레스로 많이 야윈 탓이었죠. 둘은 경숙을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왔던 길이 불길로 막혔어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창문으로 가요. 소방관이 소리쳤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갔어요. 소방관이 도끼로 창문을 깼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지만 동시에 불길이 더 거세졌어요. 산소가 공급되면서 불이 더 커진 거였죠. 밖에서 다른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은영과 소방관은 경숙을 조심스럽게 창밖으로 넘겼어요. 대기하던 소방관들이 받아서 사다리로 내렸습니다. 은영도 창문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불에 탄 나무 기둥이 은영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심해요.
소방관이 은영을 밀쳤습니다. 은영은 옆으로 넘어졌고 기둥은 소방관의 어깨를 스쳤어요. 세 사람은 간신히 창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은영은 계속 기침을 했어요.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였어요. 사다리 중간쯤에서 은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방관이 은영을 붙잡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하지만 은영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구했어. 이제 됐어. 땅에 발이 닿자마자 은영은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영도 의식을 잃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은영에게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렸어요. 은영의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불길 속에서 시어머니를 구했지만 자신은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은 은영의 가방에서 떨어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재원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행복했던 시절, 네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구급대원은 사진을 은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병원 중환자실의 하얀 불빛이 은영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며 경숙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옆 침대는 자신의 자리였지만 경숙은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은영 곁을 지켰습니다. 제발, 제발 일어나렴. 경숙은 은영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3일째였습니다. 은영이 의식을 잃은 지 3일이 지났는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분이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폐 손상이 심각해요.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경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민우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그 때문에 은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 할게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경숙은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스스로 이겨내야 해요. 의사가 나간 뒤 경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국내 최고의 폐 전문의를 모셔와. 그리고 24시간 특별 간호사도 배치하고. 전화를 끊고 경숙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대기실에 손주들이 있었어요. 12살이 된 쌍둥이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일어나요? 은우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경숙은 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곧 일어날 거야.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경숙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은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 엄마 없으면 안 돼요. 경숙은 은혁이도 품에 안았습니다. 두 아이를 안고 함께 울었어요. 할머니와 손주들이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은우야, 은혁아. 할머니가 미안해. 너희 엄마를.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했어.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우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엄마가 우리한테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정말 많이 찾으셨다고. 은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매일 할머니 이야기했거든요.
할머니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요. 경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시어머니를 아이들에게 나쁘게 말하지 않은 며느리, 오히려 이해하려 했던 며느리. 경숙은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병실 의자에 앉아 은영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은영의 얼굴이 달빛에 비쳐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경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은영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경숙은 계속 말했어요. 네가 우리 재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네가 이 집을 얼마나 지키려 했는지도. 그런데 난 너를 믿지 못했어.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진짜 엄마였다면 너를 믿었을 거야. 그런데 난 체면만 생각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은영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이제는 네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야. 제발 일어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는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24시간 간호사가 배치되었고 의료진이 교대로 은영을 돌봤습니다. 경숙은 모든 비용을 아끼지 않았어요. 은영을 잃는 게 죽음보다 두려웠으니까요. 경숙은 낮에는 병원에서 은영을 돌보고 저녁에는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밥을 해주고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었어요. 평생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숙은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내일 소풍이 있다고 했거든요. 김밥을 마는 그녀의 손이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어요. 평생 남손에 맡겼던 일을 이 나이에 김밥을 싸고 있네. 경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내일 소풍 가잖아. 김밥 싸주는 거야. 와, 할머니가 직접요? 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경숙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은우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동생,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빠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가 일어나면 보여줄 거예요. 경숙은 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빠를 잃고 엄마마저 쫓겨나고 이제 또 엄마가 위험한 상황이니 말이에요. 그래, 엄마가 꼭 좋아하실 거야. 5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경숙은 병실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어요. 누군가 자신의 손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눈을 떠보니 은영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은영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경숙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영아, 정신이 드니? 경숙은 은영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은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깨어나자마자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를 보며 경숙은 또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괜찮은 게 뭐가 중요해. 네가 이렇게 됐는데. 경숙은 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은영의 손이 따뜻했어요. 아이들은요? 걱정 마. 학교도 잘 다니고 밥도 잘 먹어. 내일 소풍 가는데 내가 김밥도 싸줬어.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이 직접요? 그래.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은영이 안심한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하지. 널 의심하고 쫓아내고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아들을 잃으셨는데. 은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아빠 없는 것도 서러운데 엄마마저 도둑 취급받는 걸 알게 될까봐. 그래서 더 멀리 도망쳤어요. 아이들이 진실을 모르게 하려고. 경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지하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연락을 안 한 거구나. 네.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일이 바빠서 할머니 댁에 못 간다고만 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미워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숙은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은영아, 너 정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의사가 들어와서 은영을 진찰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영이 살아났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병실에 왔습니다. 은우와 은혁이가 엄마 침대 옆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은영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팔로요. 경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김밥 싸줬어. 할머니 김밥 진짜 맛있어. 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영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경숙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맛은 장담 못해. 처음 싸본 거라. 어머님, 고맙습니다. 은영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경숙은 은영 곁에 남았습니다. 이제 퇴원하면 우리 같이 살자. 경숙이 말했습니다. 은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래. 이제 다시 그곳에서 살자. 우리 모두 함께. 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니 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숙은 이제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우를 처벌하는 일이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경숙은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어요. 민우가 자백한 내용이 담긴 파일이었죠.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민우가 형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것들도 있습니다. 경숙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년간 모은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이건 회사 보안팀장에게 받은 5년 전 CCTV 기록입니다. 경숙은 USB를 내밀었습니다. 사고 전날 밤 11시, 민우가 형의 연구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당시 재현이는 이미 퇴근한 상태였죠. 민우는 새벽 1시까지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이걸 그냥 넘겨줬습니까? 처음엔 거절했죠. 하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했습니다. 경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설득이라기보다는 압박에 가까웠지만요. 그리고 이건 재현이 연구실 동료의 진술서입니다. 사고 당일 아침 무향이던 시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증언이에요. 형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민우 씨를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는 회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민우의 모습을 본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부사장이 살인범이라니 믿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회사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던 경숙은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중역들이 모두 모인 회의실에서 경숙은 일어섰어요. 민우는 더 이상 우리 회사의 일원이 아닙니다.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주식도 몰수하겠습니다. 중역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친아들을 이렇게 매정하게 자르다니요. 하지만 경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범죄자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검찰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민우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민우가 오래전부터 형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는 일기장도 발견되었어요.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재벌가의 형제살인 사건이라니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이었으니까요. 피고인석에 앉은 민우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어요.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민우는 형 재현을 살해했고 형수 은영을 모함했으며 증거 인멸을 위해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살인, 살인미수, 사기,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선희가 증언대에 섰어요. 이민우 부사장님 지시로 은영 씨를 모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희는 울면서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천만 원과 비서팀장 자리를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괴로워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영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기침을 하면서도 차분하게 증언했어요. 5년 전 남편이 죽은 후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도련님은 제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마지막으로 경숙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들을 고발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민우는 제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형을 죽였어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어요. 저는 어머니로서 실패했습니다. 민우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해요. 변호인이 민우를 변호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형에 대한 열등감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했어요. 민우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민우가 자리에 일어섰어요. 형은 언제나 모든 걸 가졌어요. 엄마의 사랑도 회사의 인정도 모든 게 형 거였죠. 전 그저 제 몫을 찾은 것뿐이에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 목숨이 네 몫이야?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민우는 자리에 앉았어요.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민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6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민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살인, 살인미수, 방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엄중히 처벌합니다. 재판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민우가 법정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숙은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민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형만 생각하시는군요. 형이 죽어서까지도요. 민우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너도 사랑했어.
네가 질투에 눈이 멀어 그 사랑을 못 받겠지만 넌 형을 잃었고 어머니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어. 그리고 네 자신도 잃었지. 돈을 얻으려다 모든 걸 잃은 거야.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끝내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경숙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모든 일이 다 바로 잡히게 된 거야. 하지만 경숙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아들이라도 아들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 왔어요. 은영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경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은영은 조용히 시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법원 앞 벚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어요. 곧 꽃이 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경숙은 재현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했어요. 재현아, 그동안 한 맺혀서 어찌 지냈니? 이제야 민우가 죗값을 치르게 됐어.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사진 속 재현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은영이와 아이들은 내가 잘 돌볼게.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렴. 경숙은 재현의 사진 옆에 놓인 어린 민우의 사진도 바라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형 손을 잡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야 했어요. 그날 밤 경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되었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청담동 대저택에도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어요. 경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은영과 손주들이 완전히 이사를 마치고 정식으로 함께 사는 첫날이었으니까요. 어머님,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경숙은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밥부터 먹자. 국수 다 불겠어.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각자 앞에 놓인 잔치국수 그릇을 보며 은영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그릇이 4개네요. 그럼 이제 각자 먹어. 양껏 많이 먹어. 식사를 마친 후 경숙은 은영을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재현과 은영이 쓰던 방 앞에 섰어요. 재현이 죽은 뒤 줄곧 닫혀있던 문이었습니다. 경숙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오래 닫혀있던 방 특유의 냄새가 났죠. 불에 탄 부분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재현이 쓰던 책상, 은영이 아끼던 화장대, 함께 고른 커튼까지. 은영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베개를 만져봤어요. 재현의 향기는 이미 사라졌지만 추억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재현 씨는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저한테 늘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은영아. 경숙이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재현의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은우의 학교에서 우리 가족 발표 수업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가족 중 한 분을 모셔오라고 했대요.
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 와주실 수 있어요? 경숙은 놀랐습니다. 평생 아들들 학교 행사에도 잘 가지 않았던 그녀였거든요. 정말 엄마 말고 할머니가 가도 괜찮겠니? 네, 할머니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발표 당일 경숙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은우의 차례가 되었어요. 저희 가족을 소개할게요. 엄마, 동생 은혁이, 그리고 할머니가 계세요. 은우가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가족은 정말 힘들었어요. 밥도 잘 못 먹었거든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한테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은우가 할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에요. 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은우의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은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응? 처음엔 할머니 무서웠어요. 경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아. 미안해. 할머니가 너희한테 잘못했어. 아니에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은혁이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순간 경숙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사랑해요. 평생 재벌가 안주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 돌아가신 남편도 두 아들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 차가운 경영인으로만 살았던 그녀에게 누구도 하지 않았던 말. 12살 손주가 처음으로 해준 그 말.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은혁이가 놀라서 할머니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 무서웠다고 해서 그래요? 아니야. 경숙은 손주를 더 꼭 안았습니다. 나도 너희들 사랑해. 정말로. 경숙은 평생 처음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은우도, 은혁이도, 은영이도 다 사랑해. 은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엄청 많이. 경숙이 은혁이를 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머님, 은영아, 너도 이리 와. 경숙이 며느리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어요. 경숙은 며느리와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우리 행복하게 살자. 경숙이 말했습니다. 은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